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이민 멘토, 오늘도 무더운 여름을 뚫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표는요 2800포인트를 역시나 넘어가주면서 지수 자체는 위쪽으로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분들 심리 상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 종목은 좀 가지 않았는데 지수만 올라간 느낌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은 약간은 좀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처졌던 장이지만 개별 종목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재미가 없었던, 심리 지수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 시청하시면서요 항상 많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 혼자 나온 게 아니죠. 저희 화목팀 같이 한번 인사드리면서 첫 번째 저희 김희정님부터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타는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되게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국내 증시는 그만큼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했고 코스닥도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는데요. 또 미국발 훈풍, 엔비디아가 오늘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그런 훈풍도 있었지만 국내 증시에는 아직 여름이 오기에는 미미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 여름이 올 수 있도록 오늘도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희정 씨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애덤스민스 김수민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소식들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인베스테이너 김수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무더워서 잠깐만 나갔다 와도 기운이 쭉 빠지는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이 무더운 여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 딱 틀고 우리 TV 앞에 앉아서 인베스테이너 보시면서 경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목요일 팍스 인베스테이너 아마 알차게 꾸며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핫 이슈 테마 듣기 전에 제 마감 시향, 이민 멘토의 마감 시향부터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오늘 마감 시향을 좀 보기 전에요. 일단은 어저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저께 간 만큼 오늘은 가지 못했다라는 건, 어저께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눈치 볼 새 없이 그냥 올라갈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줬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밤이죠.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은 살짝은 좀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수는 일단은 2800을 뚫고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자꾸 좀 브레이크를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조금 소폭 올라가주면 1384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1400원까지는 또 한 번 정도 터치하고 나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수가 더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없는 약간은 좀 과속 방지턱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외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만약에 내려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이었다면 앞으로 조금 탄력이 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주면서 지금은 지수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2807포인트를 오늘 찍긴 했습니다만, 기분 좋게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자리는 만든 거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지만 밑으로 한번 눌러주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밑으로 눌러주는 포인트 어디냐? 2720포인트 정도까지는 눌러줬다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코스피는요 오늘 0.37% 올랐지만요, 코스닥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오늘은 0.43% 또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아직은 저점은 깨지는 않고 있는데, 역시나 밑으로 내려온다면 830포인트까지 좀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마도 이렇게 여름이 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시장이 앞으로 나빠질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줘야 되는 지금 코스피가 2800포인트 넘어가면 얘도 900포인트 많이 양보해서 900포인트 정도는 가 있어야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코스닥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장은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도 코스피는 뭐 이번 주 내일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뭐 헬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러닝머신을 뛰시거나 갑자기 러닝머신에 올라가셔서 막 10km, 12km 빡 뭐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운동하실 때 조금은 스트레칭도 하고 몸도 풀고 3km, 5km, 6km 좀 속도를 높여가듯이 얘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조금은 조정을 받아주고 난 상태에서 올라가주는 게 훨씬 더 낫고 그에 따라서 제가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경고음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은 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역시나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2800포인트를 지금 넘긴 했습니다만 조정을 받는 게 훨씬 더 확률상으로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역시나 좀 움직임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양봉의 윗꼬리가 나와주긴 했는데요. 0.49% 코스피보다는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어저께 제가 단기 고점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마도 오늘 미국장이 또 훈풍이 분다면 내일 우리 장은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코스피만. 코스닥을 같이 가주면 좋은데 지금은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갑자기 좀 급등하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을 잠깐 짧게 보자면요. 삼성전자,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요즘에는 역시 공매도라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대형주들이 한 번 가면 막 15%, 20% 가는 조금은 기이한 현상이 많은데 SK이노베이션도 역시나 SKENS랑 합병 절차가 나오면서 결국엔 오늘 한 15%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독 봐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은요,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저점을 지금 만들까 말까 고민했던 찰나에 오늘 테슬라발 뭐 반도체 생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이슈도 있지만 결국엔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간다라는 건 결국엔 전통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구나. 그렇게 된다면 DB하이텍이 전통 반도체에 갔다면 결국엔 삼성전자라는 전통 반도체의 절대 강자도 따라서 갈 수 있구나 정도만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일만 얘기가 나와주면서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도 굉장히 등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분봉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5분봉인데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장 막판에 한 2시 반부터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매수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일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일만의 뭐 횡단 고속도로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오늘 아스콘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 쪽 코론 글로벌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역시나 그런 테마들 시장이 지금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올려 붙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감 시향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팍스 인베스트에는 항상 준비한 우리 두 가지 테마, 우리 희정 씨부터 오늘의 핫테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영일만 테마 이외에도 또 다른 테마가 급등을 했죠. 제가 가져온 테마 바로 저출산 테마입니다. 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에 어제 윤 대통령은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원회는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가 된 근본적인 이유로 일자리, 양육, 주거 등 3대 불안을 꼽았습니다. 혼인 건수는 2013년 32만 3천 건에서 2023년 19만 4천 건으로 줄었고 혼인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급증했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의 하락의 40% 정도는 여성의 경력 단절 관련 불이익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성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상교육, 청학기회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이로 인해 오늘 저출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오전장에 조금 많이 올랐다가 오후장에 뭐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해보면 선별적으로 오른 오늘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테마를 오늘 골라오신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되게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등 되게 저출산 테마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 네. 원래 눈여겨보던 테마시고요. 네네. 뭐 아이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러기엔 너무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요. 혹시 조카가 있으세요? 조카도 없어요. 아, 조카도 네. 없는데 네. 주식은 육아 관련이 좀 이게 관련이 많다. 뭔가 저출산 문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긴 했습니다. 네. 오늘 희정 씨가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식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테마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따 시간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저희 애덤 스민스 김수민 씨가 준비하신 테마 뭘까요? 네, 오늘의 핫 이슈 바로 코스피 2800 돌파입니다. 진격의 코스피, 파죽지세 코스피 각종 헤드라인 달면서 서머랠리의 시작이냐, 3000포인트 돌파할 것이냐 하면서 핫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장중 2800선을 돌파한 건 2년 5개월 만입니다. 20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3포인트 오른 2801.7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장중에 2800선을 넘긴 게 지난 2022년 1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지수는 장중 0.17% 오른 2802.1에 개장했습니다. 6월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6월 초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FOMC 그리고 CPI 발표된 이후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코스피 연고점 이후 3,000 돌파하나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증시 상승을 이끈 건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였는데요. 지난 18일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코스피 역시 엔비디아를 따라서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약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우리 시장까지 어제 연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2,800을 넘어서 3,000포인트 가느냐 하는 기대감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하반기에 3,1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낙관론과 신중론이 있는 만큼 이 양극단의 견해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먼저 낙관론인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FOMC와 CPI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두 차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1회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충분히 2회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8명가량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또한 유동성 분위기를 타고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또 낙관론에서는 이 AI에도 주목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글로벌 마켓 1위까지 자리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S&P 500 시총 증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분이 국내 증시로도 넘어오면서 코스피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 일각에서는 고점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쏠림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강세장의 근거가 되는 실적이 기대치만큼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 증시 충격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남은 기간 기업 이익에 관한 컨센서스, 즉 시장 전망치 평균의 타당성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가 작년 대비 YOY로 1분기에 보여줬던 50%의 증가율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수치가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20년에 팬데믹 때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이 YOY 이익 전망치의 50%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재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금투세와 공매도 금지도 여전히 우리 시장 발목 잡고 있는 리스크고 외부적으로는 유럽 정치적 리스크, 6월 말에는 조기 총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변동성 키울 수 있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증시 상승세가 AI나 반도체 등 일부 종목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흔들리는 게 증시 전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론도 친중론도 어느 한쪽도 무조건 옳은 의견이 없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중심 잘 잡으시면서 시장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주제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수민 씨는 2,800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힘겹게 돌파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더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낙관론이 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민 씨 생각은 어떠세요? 낙관론자예요? 비관론자예요? 저는 조금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국민으로서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말씀하셨듯이 좀 내려가줘야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되지 않을까. 뭐 그거는 단기적으로 저는 좀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눌렀다 가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아, 정말요? 빠르면은 올해 말까지 3,000포인트 가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으로 물론 지수를 말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예측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보여주셨다시피 정말로 뭐 그것만 연구하시는 경제학자님들도 낙관론자, 비관론자 거의 절반 나누는데 저는 낙관론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고요. 그거에 따른 이유는 아마 제가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요. 이 자리를 잠시 옮기는 동안에 항상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날씨만큼이나 좀 따뜻하진 않죠. 뜨거운 좀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상당히 제가 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제가 또 잘 아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웬만해선 제가 모든 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해력이 좀 많이 있게 좀 전달하는 전문가니까요. 아마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고 제 방송 보시면 많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 시정 씨가 준비한 출산율, 출산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저도 출산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한마디로. 출산율은 절망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절망이다. 네, 지금 수치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0.72명이잖아요. 이 두 명이서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이런 추세가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에요. 네. 혹시 충남은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그것까지는 잘. 그래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네. 그래요? 네. 서울에 또 올라와 계신 지 오래 계셔서 충남을 잘 모르시고. 네, 그죠? 이제 서울이 조금 더 제가 서울 주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어쨌든 굉장히 센 워딩을 해주셨는데 절망이다. 굉장히 셉니다. 원래 희정 씨가 이렇게 센 워딩을 잘 안 하시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발령을 하셨으니까 위기예요. 네, 진짜 위기고 절망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희정 씨는 결혼하시면 자녀를 한 3분 정도 낳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3명은 좀 많고 한 2명 정도. 2명? 네.
명이어도 TMI지만. 굉장히 혼자인데요. 국가에 보존을 하는 아, 거죠. 네. 우리 그럼 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출산율 높이려고 정책들 많이 펼치고 있다 보니까 네. 출산율은 미래다. 출산율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미래다. 같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밝은 얘기를 해주셨고 네. 한 분은 뭐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센 워딩을 해주셨는데 뭐 그러면은 미래라고 하시면은 우리 수민 씨는 결혼하시면 한 3자녀 정도 가지시면 될 것 진짜 같고요. 여건 된다면 저는 많이 낳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상당히 또 상반된 또 재밌는 또 각축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출산율은 진짜 절망이기도 하고 미래도 하고 맞아요. 네. 네,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출산율은 뭐냐? 출산율은요 정책이다. 아, 출산율은요 정책입니다, 여러분. 정부 정책이라는 건요 네. 쉽게 바뀌지가 않고요.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현 정부가 2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본다면 저출산 관련된 테마는 계속해서 잡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증시격언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증시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정부 정책 거스르는 투자는 피해라. 예. 주식시장에서는요, 정부 정책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정부 정책이라는 건요,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정치에 관련된 이게 아니고요. 현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서 투자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희정 씨가 테마를 잡아오실 때는 상한가 가고 많이 올라갔다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저출산 테마예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미래다, 절망이다, 정말 안 좋은 얘기는 맞는데 우리는 일단은 뭐 지금 뭐 당장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언제나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출산 밑에 보시면 이거예요. 정부와 절대 맞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저출산 테마 전에 정부에서 밀던 프로그램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출산 관련된 거 말고. 저 PBR 정책. 그렇죠. 증시 밸류, 기업 밸류. 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엄청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다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지금도 욕을 먹고 있어요. 네, 저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전문가입니다. 실패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우리 희정 씨가 아까 좀 약간 외우셨던 것 같은데 현재 출산율이 우리가 얼마나 되죠? 0.72명입니다. 0.72. 아, 0.72. 야, 0.72라는 수치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셔가지고 0.7 그러면 2명인데 0.7밖에 안 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 추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성 한 명당 그냥 0.72명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네. 남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자 한 명당 0.72명.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까요? 슬프지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조금은 안타깝지만 네. 출산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렇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부에서는 더 강력한 투자책을 내놓겠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방금도 뭐 얘기를 정책을 해주셨겠지만 네. 남성분이 뭐 육아휴직 10일에서 20일로 뛰었고 20일에서 30일 그 다음에 특공을 한 번 더 받게 해준다든지 이제는 3자녀가 아니라 2자녀도 다가구 주택을 혜택을 주고 있어요. 현재 서울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저출산 하잖아요. 네. 저출산을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걱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만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안 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냉철하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받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투표로 뽑아준 사람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출산율이 저하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총 인구수 자체가 이건 좀 심각해요. 인구수가 이제 고점 맞고 여기서 좀 떨어지는 것 같죠. 네. 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국민인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5천만도 깨지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희정 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인구수가 줄면은 왜 안 좋을까요? 이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더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일할 수 있는 인원들, 생산 인원들이 없고 일할 수 있는 약간 20, 30대가 없다 보면 인간도 허리라고 하잖아요. 허리가 만약에 무너지면 정말 걷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는데 이 20, 30대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 정말 안 좋은데요. 네. 요게 바로 나이대별 인구 분포도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나이대별 인구 분포도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딱 보더라도. 항아리 모양으로. 그쵸. 네. 보시면 일해야 되는 20, 30대는 굉장히 홀쭉해지고 있고요. 네. 약간 부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지켜드려야 하는 60대부터 80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인구 분포도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약간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좋은 형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밑에는 더 홀쭉해질 거고요. 위에는 더 뚱뚱해질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새로 안 태어나니까. 그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정말로 오래전에는 좀 일찍 돌아가셨다면 요즘에는 뭐 비타민이 됐던 헬스케어 상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령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니까 위쪽으로 점점 피라미드 형태가 많아지는 거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구 문제는, 그러니까 저출산은 뭐 정부가 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인구 분포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확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심각해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러면 팍스 인베스트이너가 아니죠. 자, 요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선은 출생아 수예요. 떨어지잖아요. 네. 요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뭐예요? 이렇게 X자로 얘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유아용품 판매액은 올라갔네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돈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니까. 좀 재정적으로 그래요? 우리 네. 수민 씨는? 하나만 나 잘 키우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아닐까요? 나니까는 이제 얘한테 모든 걸 쏟아붓는다. 네. 그러니까 육아 테마주, 그러니까 유아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출생아 수가 자꾸 떨어지면은 그런 뭐 보행기라든지 뭐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 먹는 친구들이 없는데 왜 자꾸 아가방 컴퍼니는 오르는 거야? 왜 자꾸 꿈비는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분 얘기가 맞아요. 앞으로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 다음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고모, 삼촌, 조카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뽐습니까? 예, 조카바보라고 하는 이런 코멘트인데요. 이렇게 조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조카만 사랑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다음 장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싱글족이라고 두 분 다 결혼 안 하셨죠? 네. 네, 이 싱글족 조카 없으시죠, 두 분? 네,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게 이제 싱글족이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조카가 너무 예쁘니까 번 돈을 비싸고 싸고 그냥 뭐 상관없이 제일 좋은 거 해주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싱글족이 그러고 결혼을 만약에 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도 애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예, 애를 안 낳으니까 그냥 내 언니네 조카가 이쁜 거고 내 오빠네 조카가 이쁘니까 거기다가도 또 돈을 쓰는 거예요. 예, 마지막 이벤트가 좋습니다. 비싸도 우리 조카 거니까. 예,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이상하실 거예요. 아니 앞으로 출생아 수가 적어지면 이유식 안 먹잖아요, 여러분. 네. 이유식 안 먹잖아요. 보행기도 뭐 유모차도 안 팔리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봤을 땐 이유식 1,000원짜리 먹였다면 지금은 10,000원짜리 먹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저출산 관련 테마는 계속해서 이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거기다가 플러스 정부 정책의 플러스가 된다. 예, 라는 건 벌써 뭐 양과 다 가졌죠. 예, 양가지 두 가지 무기는 다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아가만 컴퍼니 차트입니다. 거의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유가 테마주들은 뭐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자, 아가만 컴퍼니 희정 씨 요거 차트 네. 어때요? 원래 좀 하락을 계속 하다가 요즘 계속 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정책도 계속 나오고 하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가만 컴퍼니 제가 차트를 잠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급등을 했죠? 또 네. 눌러줬다 다시 급등했죠? 그때 밑에 제가 거래 같이 보라 그랬죠? 네. 거래가 같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지금 몇 개월간 지지부진했나요? 한 5개월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또 올라가죠. 근데 네. 그때 거래를 동반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차트를 상당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고점 라인이 거의 다 왔잖아요. 네. 지금 7,000원 라인이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들어오는 거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고점을 넘어가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과거 때처럼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테마주들은 밑에 거래량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꿈비라는 종목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핫했는데 아마 이게 오늘은 더 떨어졌는데요.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수민 씨?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네. 조금 걱정되는 모습인데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지부진, 올해 내내 지지부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자, 오늘 거래량 보이세요? 네. 네, 오늘 그저께 거래량 보이시죠? 얘는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테마주, 세력주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로 투 세븐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좀 숙제로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자,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 제 주종목이라서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제 주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저출산은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질 것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강한 지원책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 기울여서, 이거는 뉴스에 현혹될 필요도 없어요. 뉴스대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2,800을 넘어서, 제가 이거 아까 약간 얘기를 했네요. 네. 앞으로의 지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수민 씨? 파죽지살 코스피 3,000 갈 것이다. 이렇게. 3,000? 네. 3,000 갈 것이다. 우리 희정 씨는요? 제가 아까 절망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희망을, 오. 앞으로의 지수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이름대로 희정 씨니까 희망.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지수는 저도 희망적으로 봐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거든요. 네. 뭘까요? AI 열풍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오, 오. 거의 맞았어요. 오. 네. 오. 희정 씨는? 저는 기술적인 반등 이런 요인이 기술적인 반등. 지수를 이렇게 할 때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테마를 봐야 되는데요. 수민 씨가 얘기한 게 맞아요. 지금 일단 미국이 AI 테마가 엄청나게 불어왔잖아요. 네. 결국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우리가 엔비디아도 공부했지만 1위를 했고, 그 밑에 애플,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이 다 AI 관련된 종목인데, AI 관련된 종목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완벽히 꽉 잡고 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다면 엔비디아도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만들 거 납품 다 했어요. 삼성전자가 없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겠죠. 첫 번째 이유 뭘까요?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 올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될 것 네. 같으세요? 좀 애매하지만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리 인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리 인하 되던지 말던지입니다. 오. 예. 왜죠? 금리 인하는요, 되던지 말던지가 가장 맞아요. 금리 인하가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안 아직 됐습니다. 안 됐어요. 지수는 근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요. 올라갔어요. 이거예요. 뉴스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뭐 매파, 비둘기파, 뭐 참새까지 나오겠어요, 이제는. 예, 매파, 비둘기파, 참새 다 나오는데 금리 인하, 올해 안 하면은 뭐 지수 내년에 올라가겠죠. 금리 인하 올해 해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FOMC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죠. 네.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금리 인하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지수가 약해요, 지금. 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릎이 거의 나갈 정도로 무릎을 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진짜로 얘기 잘하셨어요. AI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많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좀 눌러줘야 되는 게 맞다. 그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피의 역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코스피도요, 종목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코스피의 월봉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여태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 보시면 코스피가 떨어진 적이 없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네, 장기적으로, 물론 단기적으로 떨어진 적 있죠. 네. 뭐 이렇게 월봉 보는데 너무 째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여기서 다 떨어질 게 이렇게 있죠. 오늘부로 제가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라고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화목팀은 멤버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요때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요때 쫙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다가 또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또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또 뚝 떨어져요. 그러다 또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코스피에 역대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1년에 와 올해는 떨어졌어, 내년엔 올랐어,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는 우상향인 겁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상급등이 있어서 그거를 소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게 힘드냐? 이 코로나 때 들어왔던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나는 3,000포인트를 받는데요. 근데 지금 2,800도 못 넘어서 매일같이 MTS 봐요. 매일같이 핸드폰 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코스피는요, 올라간다고요. 금리 인하 안 했는데 올라가잖아요. 자, 그럼 월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일봉입니다, 일봉. 네, 제가 왜 이런 자리, 밑에서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코스피 2,800 간다. 제가 타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이 차트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일봉입니다, 이거는. 뭔가 횡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횡보. 네. 우리 뭐, 네. 희정 씨는요? 저 약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희정 씨 말씀이 맞아요. 자, 보시면 저점을 깬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요, 단기간에 눌러주죠. 그 다음에 저번 주도 눌러줬죠. 네. 그치만 눌러줬다가 탈력받고 눌러줬다 탈력받아서 결국에 2,800포인트까지 왔어요. 예, 이게 물론 멘토님 여기서 이 이중 천장을 못 들어요. 언제까지 천장 얘기하실 거예요? 천장을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멘토님 여기 이중 바닥이요. 지금 여기 약간 무슨 음식 조리기구 파는 데 아니니까 바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을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려준다라는 건 결국엔 얘는 이걸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표시예요. 그게 오늘 어떻게 됐나요? 2,807포인트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자신 있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자리서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눌려줘도 괜찮다. 눌려줄수록 우리는 신규 매수 기회. 눌려줄수록 신규 매수 기회.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2개 나와서 혼자 약간 열광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제가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조금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코스피를요, 코스피 비중이거든요. 네, 코스피라는 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두 분께 지금 같이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스피가 뭘까요? 코스피. 그냥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만 그냥 코스피는 코스피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 네. 코스피가 뭔지는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코스닥이 뭐예요? 이제 코스닥은 이제 부품이라면은 네. 코스피는 큰 종목들 위주로. 맞아요. 쉽게 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총이 코스피는 대형주 네. 위주. 코스닥은 약간 기술 특례 상장주 위주.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코스피에는요, 여러분, 지주사가 있고요, 은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는 없죠. 코스닥에는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술주, 뭐 배터리, 뭐 이렇게 있죠. 네. 물론 배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나눠져 있긴 한데 요거는 엄연히 다르다.
그 다음에 엄연히 회사의 규모 차이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란 걸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바로 전체적인 기업의 규모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마 요거는 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찝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코스닥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피의 비중을 보자고요. 삼성전자 몇 프로예요, 코스피에서? 22%. 네. 네. 삼성전자 시총 몇 조예요? 400조. 와, 엄청 많다. 네. 전체 코스피 몇 조일까요? 시총. 전체 코스피 시총. 오늘 기준 2200조. 예, 2200조의 거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예, 5분의 1 넘게 담당하고 있죠. 그 밑에 뭐 맨날 하이닉스만 가요? 하이닉스 6%밖에 안 돼요. 예. 삼성전자와 시총 차이가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는. 밑에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 합치면요,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된다. 보유를 했건 보유를 하지 않았건. 네. 이게 삼성전자의 현재 일봉입니다. 현재 일봉인데요. 아까 코스피 일봉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맞죠? 우상향하는 네. 그래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야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삼성전자만 가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가주면서 코스피가 올라가 준 상태에서 코스피가 조금 쉬어지면 삼성전자 같이 쉬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키 맞추기 장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코스피 2803 넘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요? 가겠죠. 간다니까요. 완전 적자나 뭐 상패 종목 아니면 무조건 갑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위쪽에서 끌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일봉이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고요. 요게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여러분. 예, 월봉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월봉.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네. 우수미 씨는. 아까 코스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쉽게 따지면 내가 2014년, 15년도에 갖고 있다. 손해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끈끈한 짝꿍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막 비난하는 뉴스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엔비디아 납품 못한 그런 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비중입니다. 네, 코스피 비중이고요.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의 비중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50% 차지해요. 코스피에서 50%.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가고 있고 LG에너지는 잘 안 가고 현대차, 삼성바이오, 기아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오늘 좀 재밌어서 제가 조금 빨리 진도를 뺐는데요. 이게 이제 80년대의 우리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2007년도의 지수. 그 다음에 요게 2021년도의 지수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예전에 은행업이 좀 많았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금융업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네. 옛날에 보세요. 한일, 제일, 뭐 조은까지 엄청 많았는데 2004년도 넘어와서도 국민은행만 살아있죠. 아, 여기 은행주 여기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와우. 와. 네. 이때부터 1위를 높인 적이 없고 포스코 지금 어떻게 됐나요? 포스코홀딩스 보이지도 않죠. 네. 시가총액 10위 중에. 자, 한국전력 어떻게 됐나요? 보이지도 않아요. 국민은행 살짝 올라왔어요. 기업 밸류업 때문에. 현대중공업 보이지도 않고 신한, 우리, 현대차만 남아 있습니다. 하이닉스만 좀 올라갔고. SK텔레콤 어떻게 됐나요? 보이지도 없어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총의 움직임은 항상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삼성전자가 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2,800을 놓고 3,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제 주특기도 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빌 게이츠 김희정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희망적인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출산주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른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였고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 많았었는데 이렇게 반도체로 쏠림 있었나 걱정도 했던 모습들이 쏠림이 아니라 주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재밌게 강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박스 인베스테이너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여벤져스님들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